옛날 어느 고을에 온정이라 불리는 작은 장터가 있었다. 장터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늘 북적였다. 그곳에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집안이 있었다. 한쪽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 집안. 이 집안의 이름은 공씨 가문이었다. 공씨 가문은 대를 이어 의원을 해온 집안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 집안의 가장은 공정한이라는 사내였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이 따뜻한 의원이라 불렀다. 돈이 없는 백성에게도 약을 지어 주었고 밤중에도 환자가 부르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집안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다. 공정한의 아버지 공기철이 30년 전 어느 날 홀연히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공씨 집안은 어머니 나선애가 홀로 지켜왔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 속에서도 손주들을 키우며 집안을 지켜냈다. 그리고 공정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공주아. 밝고 총명하며 고을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처자였다. 그런데 온정 장터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집안이 있었다. 바로 양씨 가문이었다. 양씨 집안은 대를 이어 한의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이 두 집안은 서로 얼굴만 봐도 등을 돌리는 원수 사이였다. 그 시작은 오래전 사건 때문이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두 집안은 평생 화해 못할 것이다. 양씨 집안의 젊은 사내는 양현빈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멀리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내였다. 성격이 밝고 웃음을 잘 짓는 사람이라 고을 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온정 장터에서 공씨 집안의 딸 주아와 양씨 집안의 아들 현빈이 우연히 마주쳤다. 처음에는 서로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나서야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집안도 알게 되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공씨 집안, 양씨 집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빈이 말했다. 주아, 낭자. 예.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이입니까? 주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집안 어른들이 알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현빈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아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수 집안의 두 젊은이는 서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온정 장터는 작은 고을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어느 날 두 집안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간 온정 장터가 뒤집혔다. 공씨 집안 딸이 양씨 집안 아들과 만난다고. 세상에, 큰일이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두 집안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30년 전 두 집안을 갈라놓은 사건, 그리고 공기철이 사라진 이유, 그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원수처럼 살아온 두 집안은 과거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온정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 온정장터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말이 하나 떠돌았다. 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두 집안은 절대로 한 하늘 아래 함께 웃을 수 없다고. 한쪽은 사람의 피를 맞고 살을 꿰매며 목숨을 살리는 의원 집안이요. 다른 한쪽은 뿌리와 잎과 달인 탕약으로 병든 기운을 다스리는 한의원 집안이었다. 둘 다 사람을 살린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두 집안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싸움의 시작에는 한밤중에 사라진 사내 하나가 있다고.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의원의 문패와 명예까지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내. 그 이름이 공기철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사라진 그날 이후부터 두 집안의 웃음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온정장터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다. 공씨 집안 자식은 양씨 집안 자식과 눈도 마주치지 마라. 양씨 집안 사람은 공씨 집안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했어. 어른들이 가장 막고 싶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법이었다.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 서로를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온정장터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고을이었으나 요즘 들어 잠옷 들썩이는 기운이 감돌았다. 관아 대신 면사무소가 커질 거라느니, 멀리 끊겼던 길이 새로 뚫린다느니, 장터 바깥 언덕에는 새 집들이 들어선다느니, 사람들의 입은 늘 뜨거운 소문으로 바빴다. 허나 장터 한복판만큼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풍경이 있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선 두 집. 왼편에는 공명정대한 의원, 오른편에는 양지 바른 한의원. 참으로 묘한 이름이었다. 공명정대하다는 말도, 양지 바르다는 말도 듣기에는 밝고 반듯한데, 정작 그 두 집 문턱 사이에는 언제나 먹장구름 같은 앙금이 드리워져 있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안주인은 나선혜였다. 본래는 늘 선한 약국의 약사였으나 이제는 약국 할미, 의원 집안 기둥, 손주들의 어미 같은 할머니로 더 이름이 높았다. 온정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다. 저 집이 아직도 안 무너진 것은 나선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남편 공기철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뒤 그녀는 울 틈도 없이 살아야 했다. 시댁의 눈총, 남편을 잃은 모멸,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 어린 자식들의 배고픔,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누가 보면 평생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은 누구보다 많이 무너졌고 남몰래 많이 울었다. 다만 남 앞에서는 울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 나선혜의 아들 공정하는 이제 공명정대한 의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다. 공정하는 참으로 묘한 사내였다. 겉보기에는 유순하고 말씨도 크지 않았으며 가난한 환자에게 돈을 독촉하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착한 의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의 안에는 이상한 고집이 있었다. 한 번 옳다고 믿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꺾지 않았다. 환자 하나 살리겠다고 밤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집안 살림이 기울어도 어려운 일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아내와 부딪히는 일도 적지 않았다. 공정한의 아내 한성미는 남편과는 또 다른 결의 사람이었다. 총명했고 냉정했고 말 한마디에도 칼날 같은 이치가 서려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스리는데 능해 멀리서도 그녀를 찾는 이가 있었으나 정작 그녀 자신의 집안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녀는 자식만큼은 흔들리는 삶을 살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딸 주아에게는 어려서부터 의술을 배우게 했고 반드시 단단한 길 위에 세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자식이란 부모가 놓아둔 길 위만 걷는 법이 아니었다. 공주아. 그 이름을 들으면 온정장터 젊은이들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었다. 얼굴이 고와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길을 또렷이 말할 줄 아는 처자였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의원 공부를 해 면허까지 손에 쥐었으나 끝내 그녀가 택한 길은 옷을 짓고 모양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의 몸을 살리는 길 대신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길을 고른 셈이었다. 그 탓에 한성미와 부딪힌 날도 많았으나 주아는 이상하리만치 꺾이지 않았다.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제 뜻을 굽히지 않는 성품. 그건 어쩌면 아버지 공정한의 고집과 어머니 한성미의 강단을 함께 물려받은 탓인지도 몰랐다. 주아에게는 동생 우재도 있었다. 아직 젊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닌 청년이었다. 가족의 빈틈을 자연스레 메우고 누구에게도 쉽게 미움받지 않는 성정이라. 나선혜는 가끔 우재를 보며 숨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공씨 집안의 진짜 근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그 집안에는 아직도 말해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밤마다 문풍지처럼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철. 사라진 남편. 사라진 아버지. 사라진 원장. 그 이름이 입 밖에 나오면 밥상 위 공기마저 굳어버렸다. 한편 길 건너 양집 앓은 한 의원은 전혀 다른 냄새를 풍겼다. 그곳은 약탕 냄새보다 체면과 권위의 냄새가 더 짙은 집안이었다. 집안의 맏어른 양선출은 오래된 원로 한의사로 이름이 높았으나 고집 또한 이름값을 했다. 그는 자기 말이 곧법인 줄 아는 노인이었다.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써야 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반듯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 늘 비밀 하나쯤은 품고 있지 않던가. 양선출 또한 평생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 하나를 끌어안고 살았다. 그의 아내가 집을 떠난 것은 남 탓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 고집이 너무 셌고 제 말이 늘 옳다고 믿었으며 상대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에는 둔감했던 탓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새며느리 차세리에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기대고 또 애정을 보였다. 차세리는 아름다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자였다. 웃을 때는 꽃 같고 말할 때는 비단 같았으나 속으로는 셈이 빠르고 손이 야무졌다. 그녀가 집안 재산과 살림을 쥐고 난 뒤 양씨 집안은 눈에 띄게 반듯해졌다. 무너질 듯했던 가세가 다시 일어나고 체면도 살아났고 장터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집안을 살린 며느리라 했다. 하지만 그런 말 뒤에는 늘 다른 속삭임도 따라붙었다. 너무 영리한 여자는 오히려 무섭다고. 양선출의 아들 양동익은 그 집의 원장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통을 잇는 참한 한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는 좋은 약재보다 좋은 간판에 더 눈이 갔고 환자 한 사람의 맥보다 유명인 하나의 방문에 더 가치를 두었다. 속물이라 하면 과한 말 같지만 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길 바랐고 존경받는 인물로 불리길 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갈증은 채워질수록 더 심해졌다. 그의 누이 양동숙 또한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삶에 얻어맞으며 모서리가 생긴 여자였다. 무능한 남편 때문에 등을 굽혀야 했고 가진 것 없이 아들 하나 붙들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푼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짠순이라 비웃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 비웃음을 다 삼켜가며 아들 민지후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지후를 훌륭한 의원으로, 아니 적어도 남 밑에 고개 숙이지 않을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런 양씨 집안의 장손 양현비는 조금 달랐다. 어릴 적 먼 나라로 나가 자란 탓인지 집안의 퀴퀴한 원한 냄새가 그에게는 완전히 배어있지 않았다. 그는 잘 웃었고 말끝이 부드러웠으며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 장터 처자들은 그를 두고 겉모습만 좋은 사내라 하지 않았다. 웃음이 좋은 사람, 기운이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라 했다. 하지만 그런 사내라고 했어 집안의 굳은 뿌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 역시 양씨 집안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그 원한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도 짊어져야 할 터였다. 사달은 비가 내리던 날 시작되었다. 온정 장터 초입에 있는 작은 천막 가게들 위로 봄비라 하기엔 제법 차고 긴 비가 흘러내렸다. 길바닥은 젖어 번들거렸고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공주와는 태안상단에 납품할 옷본을 들고 장터를 지나고 있었다. 비를 피하려고 급히 처마 밑으로 드는 순간 맞은편에서도 한 사내가 같은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둘은 서로 피할 틈도 없이 어깨를 부딪혔다. 주아가 들고 있던 옷본 꾸러미가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다. 아, 종이와 천 조각들이 젖은 바닥 위로 흩어졌다. 주아가 급히 쪼그리고 앉자 상대도 함께 허리를 굽혔다. 미안합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낯선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웠다. 주아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말문을 잃었다. 비에 젖은 처마 끝 아래 그 사내는 이상할 만큼 태연한 얼굴로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잘생겼다고 생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먼저 든 생각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내도 주아를 본 순간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분명 멈췄다. 이건 젖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가 옷본을 받쳐 들며 말했다. 주아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받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둘 사이를 메웠다. 주아는 모르는 사람과 길게 말을 섞는 편이 아니었으나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다. 사내가 다시 말했다. 장터 안쪽까지 가시는 길이면 제가 우산을 같이 써드리겠습니다. 주아는 잠깐 망설였다. 이름도 모르는 사내와 우산을 함께 쓴다니 분명 예의 바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사내는 웃었다. 무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들이대지도 않는 참 이상한 웃음이었다. 그럼 장터 끝까지만이라도요. 지금 비가 더 세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우산 아래 걷게 되었다. 주아는 제 심장이 비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사내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비가 오면 장터 길이 늘 미끄럽다느니 온정은 처음 오는 사람도 금방 정 붙일 만한 동네라느니 그 정도의 가벼운 말만 건넸다. 그 덕에 주아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외지분이신가 봅니다. 예전에 이 고을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은 이 동네 분이십니까? 주아가 작게 웃었다. 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요? 길을 걷는 모양이 이 동네 사람 같았습니다. 주아는 피식 웃고 말았다. 별것 아닌 말인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장터 끝 큰 느티나무가 보일 즈음 사내가 우산을 조금 기울이며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상했다. 그 물음 하나가 왜 그토록 늦게 나왔는지. 둘은 꽤 긴 길을 함께 걸었는데 이제야 이름을 묻는다니. 주아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가볍지 않은 사람 같아서. 공주아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정말 찰나였다. 그러나 주아는 보았다. 그가 자기 이름을 들은 뒤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것을. 사내도 곧 대답했다. 양현빈입니다. 이번에는 주아의 걸음이 멈췄다.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양씨, 그 성 하나만으로도 주아는 많은 것을 알아들었다. 양현빈은 그 표정을 읽은 듯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혹시 양지바른 한의원. 주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에 방금 전까지 없던 벽 하나가 단숨에 세워졌다. 주아는 제 손 안에 옷본을 더 세게 쥐었다. 양씨 집안. 어머니가 싫어하던 이름. 할머니가 입을 닫게 되던 이름. 아버지가 못 들은 척 창밖만 보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내와 방금 한 우산 아래를 걸어왔다. 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었다. 마치 서로의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뜻 같아서 주아도 모르게 되물었다.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현빈은 곧장 답하지 못했다. 그 잠깐의 망설임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느껴졌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놀랐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 말이 나간 뒤에야 주아는 스스로도 놀랐다.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다. 현빈은 비 내리는 길 끝을 한번 보고 다시 주아를 보았다.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들은 뒤에도 조금 전같이 걸어온 길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너무 똑바라서 괜히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때 장터 쪽에서 누군가 주아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아 씨, 여기 있었어요? 태안상단에서 함께 일하는 박준혁이었다. 준혁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뛰어오다가 현빈을 보고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주아 손에 들린 젖은 옷본을 먼저 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비가 와서. 준혁은 더 묻지 않고 재빨리 자기 겉옷으로 옷본을 감쌌다. 그러고는 현빈에게 예의만 갖춘 목례를 했다. 현빈도 무던히 받아냈다. 허나 세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다. 주아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현빈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성급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돌아서기 직전 잠깐 주아를 바라보더니 아주 낮게 덧붙였다. 비 오는 날은 원래 기억에 오래 남더군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주아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보았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방금 나눈 눈빛이 너무 길었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이름밖에 모르는 사이였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오늘 만남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어쩐지 처음부터 불길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공씨 집안 밥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숟가락 소리만 오갔다. 하지만 주아는 몇 번이나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양현빈. 그 이름이 자꾸만 귀 안쪽에서 맴돌았다. 한편 길 건너 양씨 집안에서도 비슷한 밤이 흐르고 있었다. 양현빈은 늦게 들어와 젖은 웃옷을 벗어 걸어두었다. 차세리가 물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보네.
얼굴이 이상하게 밝네. 현빈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으나 그의 마음 속에도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공주아, 원수 집안의 딸. 만나서는 안 되는 이름.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시 보고 싶은 얼굴. 바로 그 무렵 온정장터의 가장 오래된 비밀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30년 전 사라진 공기철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처음으로 다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다. 비 내리던 날의 짧은 만남 하나가 두 집안이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하다. 평생 마주치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어느 날 비 한 번 맞았을 뿐인데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는 법이다. 온정장터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비 오는 처마 아래에서 원수 집안의 두 자식이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세상 일은 비밀로 남는 법이 거의 없다. 특히 작은 고을에서는 더 그렇다. 소문은 언제나 사람보다 빠르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공명정대한 의원 앞마당에서 나선혜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봄 햇살이 막 올라오는 시간이었다. 그때 병원에서 오래 일해온 간호조무사 오진아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어머님, 왜 그리 숨이 차냐? 어제 장터에서 지나는 말을 하다가 주위를 한 번 살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주아 씨가 양씨 집안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나선혜의 손이 딱 멈췄다. 약초 한 줄기가 손가락 사이에서 부러졌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나선혜가 천천히 물었다. 누구라고 하더냐? 양지바른 한의원, 양현빈이라던데요. 순간 마당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선혜는 아무 말 없이 약초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소의 단단한 얼굴로 돌아왔다. 헛소문이겠지. 하지만 그 말은 진아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같은 시각, 길 건너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양동숙이 약재 창고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현빈이 그놈 말이야. 양동익이 눈살을 찌푸렸다. 왜 또 장터에서 공씨 집안 딸이랑 같이 있었다더라. 양동익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공정한 딸 말이야. 그 예쁘장한 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양동익이 낮게 말했다. 그 집안이라 엮일 일은 없다. 그 말에는 단순한 불쾌함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원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이야기.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공주아는 태한그룹 패션 사업부로 출근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그녀는 작업대 위에 새 디자인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러나 연필이 몇 번이나
같은 선을 반복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비 오는 날, 같은 우산, 그리고 양현빈이라는 이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오늘 이상하다. 주아가 돌아봤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주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너 디자인 3번이나 다시 그렸다. 주아는 모르는 척 종이를 넘겼다. 그럴 수도 있지. 준혁은 웃지 않았다. 어제 장터에서 만난 사람 때문이야? 주아의 손이 멈췄다. 봤어. 멀리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양현빈이더라. 주아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 태한그룹 총괄이사야. 내 상사. 그 말에 주아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날 오후 태한그룹 본사 회의실. 패션사업부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밝은 얼굴, 여유 있는 걸음, 그리고 익숙한 눈빛. 양현빈이었다. 주아는 그 순간 숨을 잠깐 멈췄다. 현빈도 주아를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알아봤다. 현빈이 미소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양현빈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주아를 보며 말했다. 공주아 씨. 회의실 공기가 잠깐 흔들렸다. 주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온정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다. 나선혜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 된 편지 하나가 있었다. 누렇게 변한 종이. 그리고 한 줄의 글. 그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양씨 집안은 건드리지 마라. 편지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공기철. 나선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왔어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길 건너 양집 아른 한의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편지의 사본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사람의 손에도 들려 있다는 것을. 양현빈. 그는 자기 서재에서 똑같은 편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3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온정 장터의 오래된 비밀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는 원수 집안의 두 젊은이, 공주아와 양현빈이 서 있었다. 온정 장터에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비밀 하나가 있었다. 30년 전 사라진 의원 공기철.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한 장. 그 편지를 읽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나선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수 집안의 손자 양현빈이었다. 그날 밤부터
온정장터의 오래된 원한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양현빈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그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양씨 집안은 건드리지 마라. 그 아래 적힌 이름, 공기철. 현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우리 집안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공씨 집안과는 절대로 엮이지 말라는 말. 그 집안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 했던 집안이라는 말. 하지만 이상했다. 편지 내용은 그 이야기와 전혀 달랐다. 오히려 반대였다. 마치 공기철이 양씨 집안을 지키려 한 것처럼 보였다. 현빈은 중얼거렸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이야기야. 같은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 나선혜도 같은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수십 번도 더 읽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읽는 느낌은 달랐다. 왜 지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제야 30년 동안 그녀는 이 편지를 숨겨왔다. 남편이 떠난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을 버리고 도망친 거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거짓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태한그룹 패션사업부 공주아는 회의실에서 디자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양현빈을 다시 봤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그리고 이제는 같은 일을 하는 사이. 주아는 한숨을 쉬었다. 하필이면 그때 뒤에 서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찾았어요? 주아가 돌아봤다. 양현빈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랐다. 주아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현빈은 잠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아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현빈이 먼저 말했다. 어제 편지 하나를 봤어요. 주아가 눈을 찌푸렸다. 무슨 편지요? 공기철. 그 이름이 나오자 주아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 이름을? 현빈이 말했다. 우리 집에도 그 편지가 있었어요. 주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현빈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편지를 찍은 사진이었다. 주아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할머니 나선혜가 평생 숨겨온 그 편지였다. 이거.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현빈이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서재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빈이 말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집안 이름이 나와요?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처음 보는 이야기였다. 현빈이 조용히 말했다. 30년 전, 우리 두 집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 같았다. 주아가 낮게 말했다. 그건 우리 집에서도 아무도 말 안 해요. 현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도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느꼈다.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옥상 문이 벌컥 열렸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현빈의 손에 들린 사진을 봤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거. 현빈이 물었다. 아세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편지, 내가 어릴 때 한 번 본 적 있어. 주아가 놀랐다. 뭐? 준혁이 말했다. 그날 공기철 원장님이 사라지기 전날 밤 옥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현빈이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준혁이 대답했다. 그날 밤 온정장터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어. 주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공기철 원장님이 사라졌어. 그 순간 온정장터의 오래된 비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년 전 밤, 사라진 의원, 죽은 사람 하나, 그리고 두 집안을 갈라놓은 사건.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주아와 양현빈의 운명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30년 된 사건의 중심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온정장터의 밤, 30년 전, 그날 밤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사라진 의원 공기철, 양씨 집안의 원로 양선출, 그리고 그날 죽은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태한그룹, 옥상.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공주아, 양현빈, 그리고 박준혁. 바람이 세게 불었다. 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준혁이 말했다. 말 못했겠지. 그 사건 이후 온정장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현빈이 물었다. 누가 죽은 거죠?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장터에서 돈놀이 하던 사채업자. 주아의 눈이 커졌다. 사채업자. 그래. 이름이 황만석.
현빈이 중얼거렸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 준혁이 말했다. 당연하지. 그 사람 이야기 다 지워졌거든. 그날 밤 온정 장터에서 황만석이라는 사채업자가 죽었다. 칼에 찔려 죽은 채 골목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상하게도 바로 덮였다. 경찰도 깊게 조사하지 않았다. 신문에도 작은 기사 하나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명정대한 의원 원자 공기철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떠난 사람처럼. 옥상 위 현빈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집안이랑 그 사건이 연결된 거예요. 준혁이 대답했다. 소문은 그랬어. 황만석이 양지바른 한의원 쪽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협박했다는 말이 있었거든. 주아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입을 닫았거든. 현빈이 말했다. 그럼 공기철 원장님은?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사건 다음 날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그 편지 바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편지였다. 양씨 집안을 건드리지 마라. 그때였다. 옥상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황보혜수였다. 태한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그녀는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 주아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부터? 혜수가 미소 지었다. 조금 전부터. 그녀는 현빈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30년 전 살인 사건을 이제 와서 파헤치겠다는 거야? 현빈이 눈을 가늘게 떴다. 부사장님, 혜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건 나도 알아.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봤다. 혜수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 사채업자, 우리 아버지 회사랑 연결된 사람이었거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주아가 물었다. 그럼 혜수가 말했다. 그래. 그 사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말이야. 공기철 원장님. 그 사람 도망친 거 아닐 수도 있어. 현빈이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수가 웃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쫓겨서 사라진 걸 수도 있지. 그날 밤 온정 장터. 나선애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가 오던 밤, 비 묻은 흰 가운, 그리고 남편 공기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선애야,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나선애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었어? 그 시각 양지바른 한의원. 양선출은 낡은 서랍을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공기철, 양선출, 그리고 죽은 사채업자 황만석. 양선출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군. 온정장터의 비밀.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 원수 집안의 두 젊은이가 그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전 온정장터의 그 밤,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공기철이 말했다.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양씨 집안의 가장 양선출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둘 다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진짜 범인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이었다. 태한그룹, 옥상, 황보혜수의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공기철 원장님,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어. 현빈이 물었다. 그럼요. 개수가 말했다. 누군가가 그 사건을 덮었어. 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요? 개수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아직 모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 밤, 공주아는 온정장터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장터는 밤이 되면 낮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사람이 없고 불빛만 드문드문 남는다. 주아는 공명정대한 의원 앞에 섰다. 그때였다. 주아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양현빈이었다. 주아는 놀랐다. 여기 왜? 현빈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 끝난 것 같지 않아서.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아가 먼저 말했다. 우리 만나면 안 되는 사이야. 현빈이 웃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미 만났잖아요. 주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현빈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추기 늦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어쩌면 운명 같은 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의원 문이 열렸다. 나선혜였다. 그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양씨 집안 손자냐? 현빈이 고개를 숙였다. 예. 나선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주아가 말했다. 할머니. 나선혜가 말을 끊었다. 당장 들어가라. 그리고 현빈을 보며 말했다. 너는 다시는 이 집 앞에 오지 마라. 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왜요? 나선혜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희 집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현빈이 말했다. 저는 그 사건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선혜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알면 후회할 거다. 현빈이 대답했다.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그만해라. 모두가 돌아봤다. 양선출이었다. 양집 아른 한의원의 노인.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30년 전 이야기. 꺼내지 마라. 현빈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양선출의 얼굴이 어둡게 굳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해주지. 모두가 돌아봤다.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백발의 사내. 그러나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나선혜의 입에서 숨이 새어 나왔다. 설마 공정한도. 뒤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그 사내를 보자 몸이 굳었다. 아버지. 그 사내는 천천히 말했다. 오랜만이다. 그의 이름은 공기철. 30년 전 사라졌던 의원이었다. 온정장터의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공기철이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군. 그의 시선이 양선출을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그날 밤 황만석을 죽인 사람은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온정장터의 오래된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공주아와 양현빈, 원수 집안의 두 젊은이가 서 있었다. 좋아.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서 야담의 결말 엔딩을 써줄게. 잔잔하지만 울림 있게 마무리하겠다. 온정장터의 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 그리고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공기철. 그가 천천히 사람들 앞에 섰다. 나선혜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빛이 떠올랐다. 분명히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다. 당신. 나선혜의 입에서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다. 공기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오래된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다. 선혜야. 그 한마디에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30년을 버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 이제 왔소? 공기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하려고 왔다. 양선출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지금 와서서 무슨 말을 하려고? 공기철이 말했다. 진실. 그 한 단어에 장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30년 전 황만석이 죽던 밤, 그날 밤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다. 양동익, 양지바른 한의원의 원장. 동익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양선출이 말했다. 그만해라. 하지만 공기철은 멈추지 않았다. 황만석은 양씨 집안을 협박하고 있었다. 돈 때문이었지. 양동익의 숨이 거칠어졌다. 공기철이 계속 말했다. 그날 밤, 동익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장터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칼이 나왔다. 양동익이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기철이 말했다. 그때 내가 도착했다. 황만석은 이미 죽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소리가 흘렀다. 공기철이 말했다. 양선출이 내게 부탁했다. 그의 눈이 양선출을 향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양선출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공기철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래서 내가 떠났다.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기로 했다. 주아의 숨이 멎은 것 같았다. 현빈도 말을 잃었다. 30년 동안 두 집안을 갈라놓았던 원한. 그 시작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양선출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숨을 삼켰다. 내 죄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무거웠다. 내 욕심 때문에 두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 양동익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경찰차가 천천히 장터로 들어왔다. 양동익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올랐다.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졌다. 온정 장터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선혜가 공기철 앞에 섰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왜 말 안 했소? 공기철이 말했다.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망가질 것 같았어.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보.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었다. 며칠 후, 온정 장터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의원 사이의 길. 그 길을 공주아와 양현빈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현빈이 말했다. 이제 우리 만나도 되는 거죠. 주아가 웃었다. 누가 맞겠어요? 현빈도 웃었다. 30년 싸운 집안인데. 주아가 말했다. 그래서 더 오래 잘 지내야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온정 장터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리고 길 건너에서 나선혜와 양선출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양선출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선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의 원한이 그날 처음으로 풀리고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했다. 온정 장터에는 두 가지 약이 있다고. 하나는 병을 고치는 약, 그리고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약. 그 두 약이 같은 길 위에 있게 된 것은 원수 집안의 두 젊은이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온정 장터의 야담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